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그걸 스크리닝을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는 공부하라는 논리, 그리고 훌륭한 노동자가 되라는 논리, 취업 잘하라는 논리, 그런 경제적 논리가 사실 큰 그 기반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그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역시 이제 어떤 그 아동의 보호자로서 제가 제일 민감한 거는 폭력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 픽픽 죽이고, 특히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암시를 깔고 있는 폭력물들 있거든요. 이슬람을 막 그 나쁜 놈으로 막 이렇게 묘사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막 죽여도 된다는 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제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 아동이 볼 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저 이슬람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 사람들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급이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에만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정보로서 참고할 수 있는 역할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행정심은 이후가 뭐냐, 포스트 행정심의가 뭐냐, 그건 민간검열 아니냐. 그런 고민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공공영역을 좀 창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공공영역은 관도 아니고, 그리고 상업적인 자본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인터넷 등급제 논쟁이 한창이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인터넷 등급이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 등급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 교사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인터넷 콘텐츠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막 애들이 접속하기 좀 그래. 이런 거는 뭐 우리 학교 내에서는 접속을 못하게 하자. 교사의 기준이 있고요. 또 그 게임 산업 계에 있는 게임 업계에서 만든 자기들의 또 기준이 있고요. 학부모가 만드는 또 학부모의 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학부모 단체들의 또 어떤 기준이 있고요. 소비자들의 또 기준이 있고요. 굉장히 기준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검열이 아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려면 그 기준도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들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등급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청소년 보호 논리랑 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이거는 폭력이 어느 정도고 뭐가 어느 정도고, 거기서는 심지어 저는 차별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적인 컨텐츠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인권활동가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준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영역, 새로운 공공영역을 좀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소녀시대 편이라고 그랬는데 나름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저는 안 그렇지만 굉장히 독특한 개인인데, 그래가지고 1인 시위도 뭐 저 이슈에 대해서도 하지만, 저는 일제고사 만들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아까 보호 논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뭐 술 들어간 이 노래 듣고 이렇게 야한 춤 보고 이러면 애들 이게 안 되지 않냐, 이런 보호 논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고, 선생님께서는 저는 청소년이라는 걸 없다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소년이 필요될 영역이 있다고 보고, 가장 많이 보호되어야 될 게, 그렇지 과도한 학습노동을 강요하는 이런 현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건지. 정말 이 청소년 유해 매체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교과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청소년 유해 가장 파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랄한 어떤 청소년 문화가 좀 이렇게 있고, 또 보호되어야 될 건데 그런 걸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삼각 외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권 같은 경우는 애들도 잘 모르니까, 뭐 달리 미성숙해서 모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식이 없고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미성숙한 인격적 문제라서가 아니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경험이 없고, 그 노동권이랑 또 보호될 때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제가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학원 뭐 10시 이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게 진짜 한나라당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거 한나라당이 주장을 하다. 근데 한계가 뭐냐면은 그 보편적인 인권으로 접근을 못한 거거든요. 얘네들한테 10시, 11시 넘어서까지도 뭐 하라고 이게 강요를 하는 게 굉장히 신체에 대한 어떤 이거다라는 걸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학원만 그렇게 하지 학교에서는 밤 12시까지 강요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특목고 제가 다니는 학교도 기숙사용 자율 뭐 그런 고등학교인데 뭐 1시까지 막 시켜요. 애들은 밤에 막 2시, 3시에 자고 아침에 뭐 하는데 이걸 하거든요. 엄청난 이 보호돼야 될 어떤 가치가 지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돼야 될 영역이 있는데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또 이렇게 그 어떤 유해 멘트라든지 이런 거 하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는 게 제가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거. 해결책이 있는 거. 예, 또 방송해주셔서 또 보태실 말씀이나 질문. 예. 저는 고민되는 게 그 청소년 보호 논의를 떠나서 여성이 성적 대상화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뉴스 사이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보지 않은 권리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뭐 그냥 상업 광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인이 그냥 블로그에 뭐 어떤 것을 올렸다고 하면 그것을 뭐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서 시위를 뭐 행정기관이든 자유기관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게시물을 열어볼지 아니면 어떤 블로그 글을 읽을지 선택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어디에 접속하기만 하면 내가 보기 싫은 그런 불쾌한 선정적인 화면을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는 아까 계속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행정기관이 어떤 자기네들 임의적인 기준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문제라고 느끼는 게 행정기관의 시위하는 시위 유형들과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갭이 상당히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정서적 갭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물론 한편으로 위축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이번에 EMB 18로마 그것처럼 패러디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위의 실효성이 없는데 왜 그들이 불법도 아닌 것을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시위의 실효성과 그다음에 실효성 없는 것과 위축 효과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애인 선생님 앞에 보지 않을 권리, 젠더 문제로서 저 같은 단체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지 않을 권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기 사진도 사실 음란이라든지 법으로 형법적으로 규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불쾌한 콘텐츠이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바리맨이 왜 폭력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여성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가이드라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행정 권력에 기대서 하기보다는 특히 영리적인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운동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공공 영역 중에 하나죠. 관도 아니고 상업자본도 아닌 소비자들이 나고 불쾌하다. 저런 광고 없었으면 좋겠다. 왜 저 광고여야 되냐. 왜 밤마다 남자를 만족시키는 여자 어쩌고 막 이런 광고를 봐야 되냐. 그런 거는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은 여론의 활성화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자본에 의한 거거나 관에 의한 거 말고도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지만 이거 말고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더 많이 발휘를 해야지 이 사태에 대한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볼 권리와 보지 않을 권리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볼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가 훨씬 그 공공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이 아니라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 왜 너희들 미성숙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행정기관이 그것에 침투하는 것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걸 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지 않을 권리 보다 더 중요한 게 표현을 할 권리라는 것. 왜 그게 기본적인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것을 갖고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저는 뭐 보지 않을 권리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이렇게 또 혼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얘기지만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체로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 시민 개인들의 권리, 자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그 차원을 달리 해보고 미디어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 이런 사실은 뭐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하고 상상을 서로 맞대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참담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언론인들이 겪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화살이 한 경우 언론으로 비판하는 거가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의 발달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쳐다보게 보거나 그쪽을 제껴버리고 대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향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좀 더 해봐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정도 요약하고 한 말씀씩만 돌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박봉사님 말씀하신 경찰, 방통시민위원회, 연합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까지 그런 행정시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좀 더 총체적 접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연대적 접근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누가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누가 그것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게 곧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면 바로 이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억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방을 좀 날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보호 당론에서 공공당론, 뭐 대하당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근데 사실은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가장 안타까운 게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행정가가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들이 말하게 한다고 스스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같이 뭐 청소년 같이 이야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내야 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 개의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더 보태실 말씀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해봤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또 우선이 먼저 말씀 들어가셔야 되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숭고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나온 상업적인 거는 사실 그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장사의 자유니까 전혀 차원이 다 일단 뭐 진짜 그 사람이 숭고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뭐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사할 자유는 충분하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지금 우리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 전국 10년을 지나면서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이 잘 못 느꼈을 텐데 그거 쓰지 말고 말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밝히지를 한 사실 더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검열관 노릇을 DJ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단단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풀면서도 내부에서 내부적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고서 갑자기 이명박만 문제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꽤 오래전에 된 거고 여러 가지 형태를 제대로 정비시켜서 문화화시키고 내부화시킬 수 있었던 건데 사실은 지들도 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요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아닌 정권이 오면 이게 다 좋아질까라고 할 때 또 그때도 그럴 거예요. 또 이제 또 뭐 틀렸다 그러면 뭐 동지의 등에 칼 꽂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기준을 세워서 좀 하는 게 길게 보면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기 더 편하거든요. 노무현 때 똑같이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그때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지랄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좋을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죠.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 정말 중요하고요. 뭐 미일이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죠. 사실 표현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아무리 100% 확실하고 이미 수백 년간 걸쳐 검증된 진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어떤 주의나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제도화된 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죠. 그래서 저는 보수라고 부르는 분들이 흔히들 뭐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분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조차도 안 갖추면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민주주의죠. 자기 이익을 무조건 보호돼야 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그런 기득권층의 어떤 이익보호만을 위한 어떤 그런 체제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우석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또 모두들이 얘기했고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 표현의 자유를 진짜 실질적으로 확장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의에 기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 넓어지고 그럼 만족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 집시법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럼 집시법을 개악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집시법을 가지고 또 적용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좋은 정권 들어서면 관심이 또 식고 또 나쁜 정권 들어서면 막 또 끌어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진짜 우석권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가 각성된 상태가 됐을 때 후퇴되지 않는 그런 제도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도화라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표현의 자유가 다시는 위축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총선, 그다음 총선 후에 대선까지 기간이 아마 가장 좋은 시기일 것 같아요. 입법화하는 데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많은 대안을 만들고 그런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뒤에
내년을 기해서 좀 확고하게 제도로 그것을 안착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이 모든 개인이 자기 매체를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게 뭐 블로그든 미니홈피든 뭐 트위터든 뭐 뭐든 상관없이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남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랑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운동권이거나 아니면 예술가들에게나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자기 매체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그것이 탄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이게 내 개인의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느껴가는 초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유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인식시키고 그렇게 잘 계기로 삼으면 여러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좀 여기 온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행정심의를 자율심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그 이유가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를테면 내가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이 그걸 갖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른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돈이 많으니까 만약 그쪽에서 심의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양한 심의가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문제가 풀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전에는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그걸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사실 두 가지 과제 아까 선생님이 요약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심의에 대한 것이고요. 저는 행정심의에 대한 거 이기는 싸움이다. 그런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황당한 사태를 다들 보고 있잖아요. 예, 보고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의 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그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싸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 잡아서 인터넷 심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김 감독님 말씀하신 거랑 관계 있는 건데, 시민사회의 영역을 좀 창출을 좀 더 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사회 의식이 성숙을 해야지 제가 아까 얘기한 다양한 심의, 새로운 공공영역의 창출, 그건 사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식의 성장이 전제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검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아까 1인 미디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새 과거보다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다 본인이 표현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민들도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1인 시위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런 시민 영역의 창출이나 시민의식의 성장이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피자가 한 판 있을 때 5명이서 가장 사이좋게 정의롭게 나누고 막 5번째 먹을 사람이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가장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것을 무지의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정치권이 당분간은 무지의 장벽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앞시기보다 좀 더 조금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럴 때 아마 아까 말씀한 법의 제정이라든지 제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정권에서 나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제들을 좀 더 알차게 좀 선방을 날린 그러한 시기로 잡아서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또 제안하고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톡쇼에 나와주신 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아니,